강원도 투어를 하는데 고 박사님 건강과 우리 아미고가 발전하고 고성국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당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볼게요. 네, 인제 아미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춘천에서 양구 거쳐서 인제로 왔고 또 여기서 모임 끝난 다음에는 미시령 거쳐서 속초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길이라서 일부러 좀 돌아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갈 때마다 늘 좀 우리 역사가 생각이 나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불리는 게 6.25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전쟁은 이민족끼리 싸우거나 뭐 종교가 다른 나라끼리 싸우거나 이런데 6.25 전쟁은 동족끼리 싸운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어요. 동족끼리 싸웠는데 너무 잔인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전쟁이 3년이나 길게 진행됐고 또 기습남침을 해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저 평택 이남까지 또 밀렸다가 지금의 휴전선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령을 당했다가 점령했다가 또 점령당했다가 막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민군이 점령했는데 국군이 점령한 줄 알고 태극기 들고 나가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거꾸로 우리 국군이 진주했는데 인민군인 줄 알고 인공기 그려갖고 나갔다가 또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전쟁이 참 잔혹하고 참혹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전쟁에서 한 400여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또 우리 군인들만 아니라 미군이 36만 명 이상이 여기서 죽었거든요. 또 부산에 있는 유엔묘지를 가보면 그 16개 국가의 참전 용사들 중에 전사한 용사들의 묘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묘지를 보면 대개 20살, 21살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해와 전사한 해를 쓰잖아요. 먼 이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20살에 죽은 거예요. 21살에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유엔군은 한국에 파병되어 오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됐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전쟁이 터진 거니까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유엔에 가입도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저 멀리 동북아시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의 침략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구해야 되지 않냐. 이거 가지고서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중에는 유난히 터키 군의 묘지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 건 미군이지만 미군의 전통이 외국에서 싸우다가 죽은 전사자는 마지막 한 구까지도 미국으로 송환해서 미국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그 전통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본인이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미군 중에도 나 한국에서 죽겠다. 한국에다가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묘지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미국으로 다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터키라는 나라는 싸우다가 죽은 그곳에 묻는 것이 전사의 명예다. 이런 전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싸우다 죽었으면 그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그 전사의 명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터키 군인들의 묘가 많은데 그들의 묘비를 봐도 거의 예외 없이 20살, 21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의 피로 지켜진 나라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400여만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절반 이상이 언제 죽었냐 하면 그 전쟁 1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보통은 전쟁 초기에 많이 죽게 되는데 저는 6.25 전쟁은 좀 양상이 달랐어요. 전쟁이 터지고 중공군이 개입하고 나서 서로 밀고 당기고를 하는 그 즈음에 전쟁 1년쯤 됐을 때 휴전협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협상이 한편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곧 전쟁이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곧 전쟁이 끝나면 휴전 협정에 사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 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휴전 협정에 사인하는 그 순간 저 북한 괴뢰군과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은 북한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고지 하나를 더 우리 영토로 하기 위해서 정말로 처참한 전투를 그때부터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마지막 단계 휴전 협상이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는 그 와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들이 바로 이것 동부전선에서 벌어집니다. 휴전선이 그쪽에 이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파주 문산 쪽이 좀 낮고 여기 쭉 올라가서 강원도 고성 쪽이 제일 높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습니다. 38선은 이렇고 휴전선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막바지에 이 지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하나라도 더 뺏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예전에 휴전 38선일 때는 이북 땅이었는데 6.25 전쟁 때 휴전하면서 우리 땅이 된 그런 수복지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선친인 아버지 군인이어서 그 선친을 따라서 부산에서 살다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경기도 가평으로 전학을 왔고 국민학교 5학년 때는 강원도 당시에는 연천군 철원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철원도 38선 때는 이북이었고 6.25 전쟁 후 그어진 휴전선에는 이제 이남이 된 그런 수복지구였습니다. 수복지구는 아주 독특한 그 정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에 고향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남한에서 사는 꼴이 됐죠. 그래서 68년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나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때 수복지구는 전체가 8시면은 비상 통행금지 막 이렇게 내려지고 했던 곳인데 바로 이것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철원이 중부전선이면 이쪽에 인제, 원통, 양구 해서 쭉 저쪽 고성까지가 동부전선이잖아요. 이 동부전선은 정말 우리 국군의 피로서 대한민국 영토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닐 때마다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6.25 전쟁 때 분명히 그 싸우다 돌아가신 우리 선배들도 20살, 21살이었을 거예요. 제 선친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입대했으니까 18살에 군대 들어가신 거고요. 그런 나이에 젊은 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 강원도 북부 지역을 올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비목이라는 가곡 우리가 많이 애창하는데 그 비목이라는 가곡도 바로 이 동부전선에서 탄생한 노래예요. 당시에 워낙 전투가 치열해서 전우가 쓰러져 죽어도 제대로 수습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매장해 줄 수도 없어서 그리고 무슨 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 하나 받고 철모 세워서 비석으로 대신했어요. 전쟁 끝나고 우리가 땅을 회복하면 다시 와서 제대로 모시겠다. 그런 비목들이 즐비했던 곳이고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뒷동산에 예전에 전쟁 때 쓰던 그 방공호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저 맨 끝에는 정말 사람의 해골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강냉이 돌려서 튀기는 거. 뻥튀기. 그게 유일한 그 간식이었는데 그때 그 간식 얻어먹으려고 그 돈이 되는 거를 모아놔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 이제 저 성범이랑 둘이서 그 사격장 근처에 가갖고서 탄피 주었어요. 탄피가 아니라 쏘고 난 다음에 그 총알이죠. 땅에 박혀서 그냥 찌그러진. 그게 다 이제 구리 성분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줬어요. 간이 작아가지고 전화선이나 전기선 끊어서 훔쳐서는 못했고 그때 그게 제일 인기였는데. 어쨌든 고작 우리가 한 게 그런 겁니다. 한 번은 개울에 갔다가 정말 대박을 했어요. 이만한 쇳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볼세라 그걸 막 이리저리 숨겨갖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분해를 해서 팔려고. 근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거 보자마자 정말 얼굴이 하얗게 되시더라고. 그러더니 소리를 치더라고. 야, 그거 만지지 마. 그리고 바로 전화를 하셔서 군 헌병대를 불러가지고 폭탄 처리반 불러갖고 가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다 그런 죽음의 고비를 어릴 때 몇 번씩 넘기면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한 나라고 이렇게 해서 지켜온 나라고 이렇게 해서 건설한 나라인데 특히 이 강원도 지역으로 오면 그런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정말 우리 세대가 못나서 지금 좌파들한테 정권을 뺏기고 곧 이어서 나라까지 뺏길 지경에 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7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이게 좌파들하고 막 섞여 있었어요. 당시에는 좌파들이 거의 힘을 못 썼기 때문에 나 좌파다 이러고 다니면 바로 잡혀갔으니까 다 위장을 했어요. 민주화 운동 한다고. 저는 대학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고 위장한 민주화 운동, 사실은 좌파인 사람들하고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제가 사회활동을 하고 언론활동을 하면서 좌파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걸 보고 아, 저자는 원래 좌파였는데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했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식별하게 됐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좌파 활동가들을 제가 식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좌파한테 나라를 뺏기고 방송을 뺏기고 언론을 뺏기고 학교를 뺏기고 각종 대중문화 활동 공간을 뺏기고 이렇게 된 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것에 입각해서 본다면 80년대 중반부터는 이 자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사회 각층에 침투해서 10년, 20년 준비해서 그 영역을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우리가 상대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어쩌다 횡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적어도 80년대부터 따지면 40년 이상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전복하려고 활동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이게 참 모순적인 얘기인데요. 워낙 뛰어난 지도자들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배출됐기 때문에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 혁명을 하고 체제전쟁에서 이긴 박정희 대통령, 이런 정말 걸출한 역사적 위인들을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배출한 덕분에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종북주사파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사들이다. 이런 인식을 그동안은 별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어렴풋이 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완전히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걸로 대통령이 끌려내려오고 감옥에 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유파가 비로소 그때부터 광장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울분에 차서 광장에 나간다고 해서 숫자는 당연히 많죠. 그렇게 울분에 찬 자유파가 당연히 다수니까 많지만 이들이 정치적으로 조직된 것도 아니고 조직활동의 경험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그냥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모여있는 대중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군중이었어요. 반면에 저들은 건국할 때부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로 건국하려고 반란도 일으키고 폭동도 일으키고 그러다가 다 잡혀 죽기도 하고 북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십 년간을 혁명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조직적으로 각계각층에 침투해서 우리의 진지로 만들자고 하는 진지전 전략을 40년간 구사해온 자들이잖아요. 그 진지전 전략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정교조고 민노총이고 민변이고 참여연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해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러고 있지만 막상 이거 때가 됐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거기서 바로 선수들이 나타나서 집회를 준비하고 문화제를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들은 적어도 40년 이상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의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요. 말하자면 서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동업자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그러니까 혁명을 하니까 대한민국 전복운동을 하니까 생업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게끔 다 해주는 그런 조치들을 자기들끼리 해왔어요. 그래서 민노총의 상근 활동가들은 노조 같은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박근혜 끌어내리냐, 어떻게 하면 윤석열 끌어내리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빨리 전복시키냐, 이게 관심이거든. 그런데 말하자면 직업적 활동가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조 활동 안 해도 노조에서 상근 활동가로 해갖고서 다 먹고 살게 해줘요. 정교조가 그렇게 하고 민노총이 그렇게 한다고요. 민변 같은데 참여연대 같은데도 다 그렇게 해서 직업적인 활동가들 수십 명을
먹여 살려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유파 단체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러면 안 되겠다고 깨워서 뭔가를 조직하고 활동을 합니다. 자유파 단체가 수백 개예요. 그런데 전부 다 혼자서 먹는 것도 해결해야 돼, 집회도 준비해야 돼, 나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도 해야 돼. 다 그런 상태예요. 그야말로 수공업적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자유파가 머리는 확실히 우리가 더 많은데, 다수인데, 그런데 정치 투쟁에서는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번번이 졌던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그냥 대통령 끌려 내려오고 감옥 가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질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년, 48년에 건국하던 심정으로 또 63년, 78년, 또 61년, 63년에 근대화 혁명하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지금 다시 돌아봐도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냐? 당시에 남북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김일성이를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김일성 세력이죠. 남쪽은 어떠냐? 남쪽에 1945년에 해방됐을 때 그때 남쪽의 제일 큰 세력은 박헌영 세력이었습니다. 박헌영 세력은 남노당이죠. 남노당은 1925년에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1945년이니까 정당 활동, 그것도 지하에서 공산당 활동을 한 거가 20년이나 되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당시 남한의 가장 큰 조직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조직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전국 조직입니다. 그 다음으로 김구, 상해, 임시정부, 김규식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파는 우파인데 기회주의 우파죠. 그리고 감상주의적인 우파죠.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한테 다 놀아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자유우파는 이승만 대통령 딱 한 사람이었어요. 세력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달랑 혼자였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일찍이 독립운동을 시작했지만 독립운동을 내내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돌아올 때도 혼자 달랑 들어왔어요.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위에 있는 김일성 세력, 남한에 있는 박헌영 세력, 여운형 세력, 그리고 이 김일성, 박헌영, 여운형 세력의 실체도 잘 모르고 불안한 김구, 김규식 세력까지 한편이고 이승만 세력 다른 한편인 이런 싸움이었어요. 거의 99대 1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4.19 이후에 그 심각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권은 잡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군인으로 있다가 잡혀가지고서 사형당할 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른바 좌익활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사혁명을 해서 정권은 잡았다는데 미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을 끝까지 의심했어. 처음부터. 저 사람 저거 좌익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김일성이가 야 이거 진짜 호재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평생 존경했던 박상희라는 형이 있는데 셋째 형이죠. 박상희의 친구를 그게 당시 북한에서 장관하고 있던 자입니다. 황태성이라는 자인데 이 자를 바로 내려보냅니다. 바로 내려보내서 박정희를 포섭하라 지시해요. 그러니까 이 황태성이가 내려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인척들한테 접근을 해요. 나 북한에서 장관하고 있는 황태성이라는 사람인데 상희 친구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잘 알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려와서 박정희를 만나려고 왔다.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협상해서 통일할 때다.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이 신고를 해서 감옥에 잡힙니다. 황태성이는 감옥에 갔어도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박정희만 만나면 내가 설득할 수 있어. 왜? 박정희는 평생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박상희를 존경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만나면 한 번만 만나면 설득할 수 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이게 황태성이가 감옥에 갇혀서 계속 요구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안 만나요. 안 만나고 사형시켜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의심하고 있던 미국이 더 의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황태성이를 만나지도 않고 사형시키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풀어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김일성 집단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차이는 북한이 2배 이상 앞서고 군사력도 그쪽이 2배, 3배 앞서고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정말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근대화 경쟁을 김일성 체제화 한단 말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집 하나 지으려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베트남에 파병하겠다. 파병하는 우리 군인들의 월급 중에서 일부라도
나라가 좀 써야 되겠다. 베트남에 파병하면 적어도 무기는 미군이 쓰는 무기 줄 거 아니냐. 귀국할 때 그 무기 그대로 가지고 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독일에 차관을 얻으러 가서 담보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보증하겠다 그러는 걸 어느 나라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좋다. 그럼 너네가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광부가 가고 간호사가 갑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다시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광부들, 그 간호사들 앞에서 펑펑 울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놓고 그렇게 해서 포항제철을 건설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년대 들어서면서 김일성을 이깁니다.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갑니다. GDP에서 앞서가요. 그렇게 해서 건국했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켜온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 하잖아요. 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냈던 이 강원도 북부 지역이 저는 그 선봉에 다시 한번 서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건 원통이건 양구건 고성이건 더 많은 우리 아미고 동지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만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위기적인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호소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